재미있게 보고 듣는 이야기. 하지만 정보는 정확합니다. 실제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생활 드라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유난히도 뼈마디가 시린 1월의 오후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낡은 다세대 빌라 202호. 올해로 68이 된 박영순 여사는 솜이 다 죽은 얇은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보일러는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기름값을 아끼느라 외출 모드로 돌려놓은 탓에 방바닥은 여전히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를 진짜 괴롭히는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욱신거리던 오른쪽 어금니 통증이 기어이 머리 꼭대기까지 찌릿하게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면 이럴 때. 진통제 두 알을 털어넣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순 씨는 낡은 외투를 걸쳐 입고 동네 치과로 향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녀에게 병원 문턱은 언제나 높았지만 의료급여 일종 혜택 덕분에 그나마 기본적인 진료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잇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지탱하던 어금니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해요. 영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플란트요? 그거 비싼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수급자가 그걸 어떻게...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만 65세 이상이시니까 평생 2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수급자시니까 본인 부담금도 아주 적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의사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사진에 텅 빈 잇몸뼈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내려서 그냥은 심을 수가 없어요. 뼈 이식을 꽤 많이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보험이 되지만 이 치조골 이식술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라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위쪽 치아도 상태가 안 좋아서 크라운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재료에 따라 비용이 듭니다. 상담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려 내밀은 견적서에는 180만 원이 넘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뼈 이식 비용의 비급여 재료비, 그리고 오가는 차비와 약값까지 생각하면 좋기 200만 원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로 들어오는 돈을 쪼개고 쪼개어 공과금 내고 쌀 사고 반찬거리 사면 남는 돈이 단돈 몇만 원인 영순 씨에게 200만 원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선생님, 그냥 진통제만 좀 저 처방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염증이 뼈까지 타고 들어가서 나중엔 잇몸 전체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식사도 못 하셔서 기력 떨어지시면 더 큰일 납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선 영순 씨는 갈 곳이 없어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와 믹스커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동네 소식통이자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김반장 할머니가 영순 씨의 퉁퉁 부은 볼을 보며 대번에 물었습니다. 어머, 영순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영순 씨는 한숨을 푹 내쉬며 치과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이도 못 고치고 끙끙 앓아야 하는 처지가 서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김 반장이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야, 영순아, 너 요새 핸드폰으로 문자 안 오니? 나 아는 사람도 수급자인데 급한 불 끈다고 대출 받아서 썼다더라. 요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데가 천지래. 급하면 그거라도 써야지.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 말에 영순 씨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장 아픈 게 먼저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야, 큰일 날 소리 마라. 우리 같은 수급자가 대출받았다가 통장에 돈 찍히면 그게 다 소득으로 잡혀서 자격박탈된다더라.
나 수급비 끊기고 쌀 끊기면 진짜 죽어. 김 반장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몰래 받아서 현금으로 찾아서 쓰면 나라님도 모른다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 씨의 머릿속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치통은 점점 더 심해져 마치 송곳으로 잇몸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수급자 증명서가 유난히 처량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게 없어지면 당장 병원비 감면도 월세 지원도 생계비도 모두 사라집니다. 돈을 빌리자니 수급자가 잘릴까 무섭고 안 빌리자니 아파서 살 수가 없고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수급자 대출이라고 느릿느릿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가득 화려한 문구들이 쏟아졌습니다. 신용불량자 가능, 당일 즉시 입금, 비밀 보장, 서류 필요 없음, 300만 원까지 누구나. 화면 속의 광고 문구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아니 악마의 유혹처럼 영순 씨를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전화 버튼만 누르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옆집 최 씨가 멋 모르고 사채를 썼다가 구청에서 조사가 나와 수급비가 깎였다며 울고불고 하던 모습이 떠올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통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순 씨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생존이 걸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영순 씨의 깊은 주름 사이에 근심이 눈물처럼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퉁퉁 부은 뺨을 목도리로 감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치통에 시달리느라 눈은 퀭했고 걸음걸이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사거리에 있는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훈훈한 히터가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영순 씨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기표를 뽑아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아보려 아등바등했는데 60이 넘어 이 자리에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5번 고객님. 호명 소리에 영순 씨는 죄 지은 사람처럼 쭈뼛거리며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수급자도 대출이 되나 해서요. 직원은 모니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난처한 표정과 영업적인 미소를 번갈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반 신용대출은 소득증빙이 안 되셔서 어렵고요. 대신 서민 상품이나 예금 담보 같은 걸 알아보셔야 하는데 혹시 거래하시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실까요?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금리, 상환기간, 신용점수 같은 단어들이 영순 씨의 귀에는 외계어처럼 웅웅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은행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유튜브 복지 채널에서 들었던 소득 인정액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볼펜으로 별표까지 쳐가며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산정 기준, 일반 재산 vs 금융재산. 영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만약에 여기서 500만 원을 빌린다고 쳐요. 그럼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네, 당연하죠. 고객님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그럼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건가?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빌리신 돈은 부채로 빚으로 잡히긴 하는데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잔액으로 잡히죠. 쓰시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영순 씨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중소도시.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사는 낡은 빌라의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은 다행히 이 공제 한도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즉, 전세금은 재산으로 잡혀도 소득 환산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은 달랐습니다. 영순 씨는 수첩에 적힌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반 재산, 집 보증금 등 소득 환산율 월 4.17%, 금융재산, 현금, 예금, 주식, 소득 환산율 월 6.26%. 이 숫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영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엄격하게 봅니다. 집 같은 일반 재산보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에 더 높은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는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내가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통장에 넣어두면 그게 빚이라도 일단 통장에 찍히면 금융재산이 된다고 했어. 500만 원에 6.26%면 5천만 원 곱하기 6.26%, 31만 3천 원. 세상에. 영순 씨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500만 원을 대출받아 통장에 넣어두는 순간 가만히 앉아서 매달 31만 3천 원의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순 씨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약 71만 원, 2024년 기준 71만 3,102원에서 2025년 인상분 반영 시 변동 가능을 거의 꽉 채워받고 있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31만 원이나 올라가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31만 원 깎여서 40만 원만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더 무서운 건 의료급여 자격이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선을 단 1만 원이라도 넘어가면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찔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갚아야 할 빚인데 국가는 그 돈이 통장에 머무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로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차감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소명 과정이 처리되는 한두 달 동안 겪을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조금씩 아껴 쓴다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내내 매달 6.26%의 이자 폭탄을 맞는 꼴이 됩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내 목숨줄을 담보로 잡는 거지. 은행 창구 직원이 내민 대출 상품 안내장이 마치 수급자 탈락 신청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26%라는 숫자가 거대한 덫이 되어 영순 씨의 발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요, 아가씨. 영순 씨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은행 안에서의 공포보다는 나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난 어떡하나. 통장 내역에 찍히는 숫자 하나하나가 감시당하는 기분. 가난을 증명해야만 살 수 있고 살기 위해 돈을 구하면 다시 가난한 자격을 잃게 되는 모순. 영순 씨는 욱신거리는 잇몸을 부여잡고 길가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영순 씨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징 하고 울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매서운 칼바람이 영순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막막함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우수 신용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최대 300만 원 즉시 입금, 신용 무관, 무서류 진행 가능. 스팸 문자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이 징글징글하다 하며 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겠지만 오늘은 영순 씨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무서류, 즉시 입금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명조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은행 대출이 무서우면 그냥 사채를 써서 현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현금으로 받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야금야금 병원비로 쓰면 나랏님인들 어떻게 알겠어? 위험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당장 잇몸이 욱신거려 견딜 수가 없으니 판단력마저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영순 씨가 전화번호를 누르려던 찰나 시장 입구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불현듯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한 사람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옆집 빌라 반지하에 살던 붕어빵 최 씨 아저씨였습니다. 영순 씨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작년 가을 최 씨 아저씨가 겪었던 그 난리가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최 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입학 선물로 노트북 하나 사주겠다며 무리수를 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 여사, 내가 미쳤지. 진짜 귀신에 홀렸던 거야. 그날 최 씨는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치며 영순 씨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최 씨는 은행 문턱이 높자 생활정보지에 있는 일수 명함을 보고 돈을 빌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금융이었습니다. 업자는 친절하게 현금을 쥐어주었고 최 씨는 그 돈으로 손주 선물을 사주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구청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문제는 행복이음, 사회보장 정부 시스템이라 불리는 정부의 전산망이었습니다. 최 씨가 돈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돈을 융통하고 급하게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 금융조회 시스템에 포착된 것입니다. 구청 직원이 그러더라고. 내가 빌린 그 돈은 부채로 인정을 못 해준대. 은행이나 정부에서 빌린 돈만 빚으로 쳐주고 개인한테 빌리거나 대부업체 등록 안 된 곳에서 빌린 돈은 빚이 아니라는 거야. 영순 씨는 그때 들었던 복지제도의 무서운 원칙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즉,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 부채, 지인 차용, 개, 사채 등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차감 대상인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최 씨의 경우 최악이었습니다. 빌린 돈이 통장에 잠시 머물렀던 기록은 금융재산,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갓길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그 돈이 빚이라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빚은 빚대로 남고 수급비는 깎이고 내가 노트북 하나 사주려다 내 밥줄을 끊어먹었어. 최 씨의 퀭한 눈동자가 허공에 겹쳐 보이자 영순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내 통장, 자식 통장까지 다 들여다본다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쓴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병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잡힙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채 썼다고 하면 그 빚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겨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 부정수급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해. 잠깐 편하자고 남은 여생을 지옥으로 만들 순 없어.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팸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 버튼까지 꾹 눌렀습니다. 사채업자의 달콤한 속삭임이 사라진 휴대전화 화면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꼼수는 안 통해. 정면으로 부딪혀야지.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주민센터, 지금의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힘들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통을 지나 행정복지센터로 향하는 영순 씨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한결 비장했습니다. 치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불안이라는 더 큰 고통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 반장이 뭐라든 사채업자가 뭐라든 난 나라가 정해준 길로만 간다. 행정복지센터의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연 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방법이 있을까요? 영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영순 씨를 감쌌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밖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류를 떼러온 젊은 사람들, 등본을 떼러온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영순 씨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13번 대기인, 창구로 오세요. 호명 소리에 영순 씨는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켰습니다. 복지팀 창구에는 안면이 있는 이 주무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지만 언제나 싹싹하게 어르신들을 챙겨주는 고마운 직원이었습니다. 어머, 박영순 어르신, 날도 추운데 어쩐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이 주무관의 발견 인사에 영순 씨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끙끙 앓던 속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무관님, 실은 내가 이가 다 내려앉아서 밥을 못 먹어. 치과에 갔더니 200만 원이 든다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은행에도 가보고 대출 문자 온 것도 보고 그랬어. 근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 돈 빌렸다가 수급자 잘리면 나는 당장 길바닥에나 앉아야 하잖아. 영순 씨는 꼬깃꼬깃해진 수첩과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 안내장을 주섬주섬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대출 받으면 그게 다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 깎인다며?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이 주무관은 영순 씨의 떨리는 손과 퉁퉁 부은 뺨을 번갈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영순 씨가 꺼내놓은 대출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오셨어요? 혼자 끙끙 앓다가 급하다고 대부업체나 카드론 쓰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고금리 대출은 이자도 문제지만 나중에 소명하기도 복잡하거든요. 이 주무관은 모니터를 빠르게 두드리며 영순 씨의 수급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긴급복지 지원, 의료비,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대출보다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원해드리는 제도예요. 영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원? 그게 빚이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라고? 네, 맞아요. 갚으실 필요 없는 지원금이에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지원되는데 어르신처럼 잇몸뼈 이식 수술이 시급하고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주무관은 펜을 들어 구체적인 숫자를 짚어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원 기준도 어르신 형편이면 충분해요. 2024년 기준으로 중소도시 재산 기준이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어르신은 전세보증금 4천만 원에 통장 잔고도 거의 없으시니까 자격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하세요. 선정되시면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영순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 주무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200만 원의 벽이 나라의 제도 안에서는 이미 대비책이 마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엄한 생각만 했네. 그리고 어르신, 혹시 병원비 말고 당장 생활비도 좀 부족하지 않으세요?
치과 다니시려면 죽도 사드셔야 하고 차비도 드실 텐데. 이 주무관은 또 다른 팸플릿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의료비로 병원비 큰 볼은 끄더라도 자잘한 돈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건 정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에요.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영순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출이잖아. 아까 은행에서 들으니까 대출 받으면 수급비 깎인다고? 이 주무관은 빙긋 웃으며 가장 중요한 팩트를 짚어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핵심이에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그냥 넣어두면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출받은 돈을 바로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적인 곳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주무관은 메모지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출금, 부채가 생겼지만 그 돈을 바로 썼으니 통장 잔고, 금융재산은 다시 영원이 되죠? 그러면 남는 건 부채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재산 산정 시 차감해 줍니다. 즉, 빚이 있는 만큼 어르신의 재산 인정액을 깎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자격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영순 씨의 머릿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순식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사적 대출은 빚으로 인정받지 못해 독이 되지만 당당하게 밝히고 사용하는 공적 대출은 오히려 재산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복지제도의 숨겨진 안전장치였습니다. 아이고, 주무관님, 내가 진짜 헛똑똑이었네. 이렇게 길이 훤했네. 캄캄한 굴속만 파고 있었어. 지금 바로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제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잡아드릴게요. 가서 상담 받으시고 돈 나오면 꼭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사용 내역만 투명하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일어서는 영순 씨의 손에는 신청서 접수증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만 해도 천근만근이었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창구 너머로 이 주무관이 치료 잘 받으세요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을 나서자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영순 씨에게는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내 수급자 대출이라고 적어놓은 페이지를 벅벅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박또박 새로운 글씨를 적어 넣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그녀를 구해준 동아줄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순 씨는 다시 치과 의자에 누웠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이 진료실을 울렸지만 영순 씨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마취 주사의 따끔함보다 더 무서웠던 돈 걱정이라는 거대한 종양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 주무관의 도움으로 신청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영순 씨의 경우 치아 소실로 인한 섭식장애 우려와 극심한 통증이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구청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문이 왔어요.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항목인 뼈이식 비용까지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니까 어머님은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치과 원장님의 말에 영순 씨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200만 원 가까운 목돈이 필요했던 수술비는 병원 측으로 직접 지급되는 긴급지원금으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남은 건 당장 치료 기간 동안 먹어야 할 유동식 비용과 오가는 차비, 그리고 혹시 모를 추가 약값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영순 씨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당일 즉시 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어르신, 이 대출은 금리가 연 15.9%로 시작하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시고 금융교육을 이수하시면 6개월마다 금리가 내려가서 최저 9.4%까지 떨어져요.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이라 안전합니다. 상담사의 설명대로 50만 원이 통장에 띵동 하고 입금되자마자 영순 씨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죽을 사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파일철에 꼼꼼히 끼워 넣었습니다. 며칠 후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영순 씨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수증이 빼곡하게 붙은 A4 용지와 통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여기 있어요. 대출받은 50만 원 병원 오갈 때 차비랑 죽 사 먹는 데 썼고 나머지는 다음 달 월세 보태려고 남겨뒀어요. 10원 한 장 딴 데 안 썼습니다. 이 주무관은 영순 씨가 내민 서류를 검토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주무관은 안심시키듯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깎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처럼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 대출 잔액은 재산 산정에서 부채로 인정돼서 차감해 줍니다. 즉, 통장에 잠시 돈이 들어왔어도 빚으로 퉁쳐져서 재산이 늘어난 걸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다음 달 쌀값 끊길 걱정은 없는 거지? 네, 그럼요. 오히려 의료비 지원받으셔서 건강 챙기셨고 급할 생활비는 안정한 정책 서민금융으로 막으셨으니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부정수급 오해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제야 영순 씨의 얼굴에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약 그때 대부업체 광고 문자에 혹해서 사채를 썼더라면 지금쯤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거나 수급 자격 박탈 통지서를 받고 피눈물에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 씨는 시장에 들러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그림의 떡이었던 귤을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영순 씨는 주저없이 보일러 온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참으로 긴 시간이 갈렸습니다. 영순 씨는 따뜻해지는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박영순의 200만 원 전쟁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였던 지난 일주일의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가계부 맨 뒷장, 그녀는 삐뚤삐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국가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숨기지 말고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영순 씨의 낡은 빌라 201호는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